안녕하세요. 베르사유 궁전 생각하면 완벽하게 딱 정돈된 모습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창덕궁 후원을 떠올리면 뭔가 소박한 듯 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고요. 참 다르죠. 정말 다르죠. 오늘은 바로 이 정원들의 서로 다른 모습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문화는 자연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또 어떤 문화는 자연 속에 이렇게 스며들려고 했을까요? 저희 손에는 뭐 학술 논문부터 시작해서 개인 블로그 포스팅, 또 조경 강의 자료, 심지어 관련 시험 요약본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자료가 아주 풍부하네요. 이걸 바탕으로 동서양 정원에 담긴 철학,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공원이나 정원이 좀 새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정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식물을 모아놓은 곳,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나 사회 구조, 또 자연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담아내는 어찌 보면 복합적인 문화의 거울 같은 거죠. 문화의 거울이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원 양식의 특징,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까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원하면 아름다운 꽃, 나무, 뭐 잘 가꿔진 잔디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시작은 훨씬 현실적인 이유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정원의 시작은 사실 생존과 직결된 공간이었죠. 허브라든지 채소, 과일나무 이런 걸 키우는 그러니까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초기 자료들을 보면 집 근처에 햇빛은 잘 드는지, 바람은 잘 통하는지, 또 내가 필요한 작물을 키울 만큼 면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흔적들이 보여요. 하하, 그렇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뭐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미적인 감상의 대상 혹은 뭐 예술의 한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된 걸까요? 시대가 흐르고 이제 사회가 좀 안정이 되면서요. 특히 귀족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미적인 가치, 또 예술성 이런 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정원은 점차 생존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과시하고 또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하.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조경,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하죠. 이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든지 도시의 기능, 심지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는 아주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아, 조경이라는 말이 그냥 뭐 나무 심고 이런 기술적인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훨씬 넓은 개념이죠. 자료에 보니까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라는 인물이 이 조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조경은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정원에 좀 더 깊은 철학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옴스테드는 조경을 단순한 기술로 본 게 아니라 센트럴파크 같은 공공공간을 설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실천적인 행위로 본 거예요. 실천적인 행위요? 네. 그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이나 도시 녹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동서양 정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정원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양 정원은 대체로 건물 위나 아니면 어떤 특정 조망점에서 정원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감상하는 그런 관상용 성격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아, 관상용? 네,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이나 아주 화려한 무대 장치를 보는 것처럼 시각적인 질서나 구도 이런 걸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딱 베르사유 궁전 정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되네요. 완벽한 대칭에 기하학적인 패턴이 그냥 한눈에 착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반면에 동양 정원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동양 정원은 정원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원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닐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용에 더 가깝습니다.
아, 체험용. 직접 들어가서 느낀다. 네, 대표적인 기법으로 차경, 그러니까 풍경을 빌려온다는 개념이 있죠. 정원 너머에 있는 산이나 나무 같은 자연 요소를 마치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어물 옮길 때마다 계속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도록 의도하는 거죠. 와, 차경. 풍경을 빌려온다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시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건축 철학과의 연관성도 뭔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서양 건축이 건물의 외형적인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강조한다면 동양 건축은 오히려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과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건물이 정원을 꾸미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원이 건물의 가치를 더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뭐랄까 그런 상호적인 관계, 이걸 중시하는 태도가 동양의 건축과 정원 문화 전반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럼 이제 서양 정원의 역사를 시대별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보죠. 15세기에서 16세기, 그 인간 중심 사상이 다시 피어나던 때 말입니다. 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은 그 중세 시대를 지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특유의 그 구릉 지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경사면을 따라서 여러 단을 만들고 축과 대칭을 강조하는 방식, 이걸 노단 건축식 정원이라고 부르죠. 아, 노단 건축식이요? 그게 마치 계단처럼 층층이 정원을 쌓아 올린 그런 형태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어떤 축을 따라서 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중요했고 빌라라고 불리는 당시 부유층의 저택과 함께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강력한 후원자들의 역할이에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로마 고왕청 같은 권력가들이 정원을 포개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인문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걸 담아내려고 했어요. 아, 메시지요? 네.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는 빌라 정원에다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유명 예술품들을 착 배치하면서 자신들의 높은 문화적 소양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곤 했죠. 정원이 단순히 그냥 쉬는 공간을 넘어선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의미까지 지녔던 겁니다. 이야, 권력과 문화의 상징이었군요. 그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지나서 17세기 프랑스로 넘어가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딱 절대 왕정, 루이 14세,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이게 바로 떠오르는데요. 프랑스 바로크 정원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절대 왕정의 강력한 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프랑스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광활한 대지 위에 아주 거대한 규모의 평면계약식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조경가인 앙드레 르노트르가 설계한 그 베르사유 궁원이 이 양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넓은 공간에 엄격한 대칭과 기하학적인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평면 기하학식. 이건 마치 땅 위에 거대한 자로 잰 듯한 문양을 그려놓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인공미의 극치죠. 자료에 보니까 파르테르라고 불리는 정말 자수를 놓은 것처럼 정교한 화단이나 보스퀘라는 인공적인 작은 숲 같은 요소들이 특징이라고 하던데 이걸 보면 정말 자연을 인간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프랑스 바로크 정원의 핵심 철학이에요. 자연은 인간, 특히 절대군주의 의지에 따라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질서 잡힐 수 있다. 이런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아하. 이런 극단적인 인공성 때문에 당시의 사회주의 사상가였던 싱시몽 같은 인물은 베르사유 정원을 가리켜서 자연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폭거요? 와. 네, 정원이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권력 구조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강렬한 비판이네요. 아마 이런 극단적인 인위성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것도 있었겠죠. 18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풍경식 정원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폭거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낭만주의 사상이라든지 회화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18세기 영국에서는 풍경식 정원, 잉글리시 랜드스케이프 가든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프랑스식 정원의 그 인공적인 직선과 대칭을 거부하고 마치 자연 그대로의 모습처럼 보이는 비대칭적이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풍경, 이걸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화가들이 그린 이상적인 풍경화처럼 보이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풍경이다. 이 점이 참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인공미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알렉산더 포프 같은 문학가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당시 문학이나 회화 같은 다른 예술 분야하고 교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클로드 로렌 같은 화가들이 그린 이상적인 전원 풍경을 현실 정원에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였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언덕을 쌓고 물길을 내는 등 사실 상당한 인공적인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서양 정원의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권력과시와 엄격한 질서에서 출발해서 점차 회화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연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네요. 그럼 이제 19세기 미국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프레더릭 로우 옴스테드와 뉴욕 센트럴파크 이야기가 여러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네, 19세기 미국은 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장 매연으로 인한 공중보건 악화라든지 빈부격차 심화, 또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죠. 네. 이런 배경 속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옴스테드는 단순히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걸 넘어서서 센트럴파크 같은 대규모 공원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민주주의적인 문화를 함양하는 일종의 사회개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는 영국의 풍경식 정원에서 발전된 미학적 개념들, 예를 들면 picturesque라고 하는 그림 같은 풍경, 또 sublime, 숭고한 자연, 그리고 beautiful, 부드러운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미국의 도시 맥락에 맞게 적용하면서 모든 시민이 뭐랄까 문명화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명화된 방식이요? 네, 즉 공원 설계라는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의 비전은 조경 분야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었네요. 물론 자료에서는 그가 의도했던 그런 민주적인 공간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원이 주로 중상류층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한계점도 지적하고는 있지만요. 뭐랄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네, 물론 그러한 비판적인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스테드가 제시했던 도시공원의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조경의 공공성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 도시계획과 조경 분야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의 고민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서양 정원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권력의 표현부터 사회 개혁의 이상까지 참 다양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동양으로 눈을 돌려보죠. 동양 정원은 서양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철학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상들이 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동양 정원의 그 근간에는요,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네. 그 위에 여러 사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동경하면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신선사상. 아, 신선사상. 네. 그리고 좋은 터를 잡고 공간을 배치하는 데 영향을 준 풍수지리 사상. 또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불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선종불교의 영향이 크고요. 또 도교의 영향, 그러니까 자연에 귀의하려는 은일사상 같은 거요.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 공간 구분 같은 것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원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사상들이 녹아있군요. 그 신선 사상의 영향으로 연못 안에 복례, 방장, 영주라는 전설 속 삼신산을 상징하는 섬을 만드는 기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경주 안압지나 부여 국남지, 또 다산초당의 연못 같은 곳들이 그런 예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현실 세계 안에다가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염원이 담긴 것이죠. 이런 공통적인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은
각자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정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중국 정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면 자연 경관을 모방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의미를 담아내려는 사회적 조경을 추구했다. 이 점이 좀 독특하게 느껴져요. 단순히 경치를 베끼는 게 아니라 뜻을 그려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원은 자연을 재현하되 그 재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나 우주의 이치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예를 들면 기이한 형태의 거대한 돌인 태오석을 인공적으로 쌓아서 만든 석가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웅장함을 정원 안에 담으려는 그런 스케일 감각, 이런 것들이 중국 정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원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자연 풍경을 실제보다 좀 작게 축소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축경 기법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교, 그중에서도 선사상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원은 특히 선종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내면을 성찰하고 명상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산수, 일본어로는 가레산수이라고 하는 양식인데요. 아, 가레산수이. 네. 물 없이 오직 돌과 흰 모래만으로 산, 강, 바다 같은 자연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교토에 있는 료안지, 용안사의 석정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고산수 정원입니다. 물론 료안지가 일본 정원의 시작은 아니라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은각사의 모래정원인 긴사단, 은사탐 역시 이런 상징적 표현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돌과 모래만으로 우주를 표현한다니 정말 극도로 절제되고 함축적인 미학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연못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회유 임천식 정원이나 또 다도 문화와 깊이 연관된 다정원도 일본 정원의 중요한 유형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네. 각각의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연을 깊이 관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일본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한국 정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만의 아주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한국 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뭘까요? 인공적인 기교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요. 주어진 자연 지형과 환경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순응하는 태도. 네. 서양 정원처럼 자연을 막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원처럼 극도로 축소하고 상징화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자연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겼죠. 이걸 실경화라고도 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차경, 기법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그냥 그 일부가 되려는 자세?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이나 양반들의 생활공간이었던 사대부 주택의 사랑마당,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벗삼고자 했던 선비들의 별서정원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요. 담양 소세원이나 보길도 부용동 정원이 바로 이 별서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맞습니다. 또 유교적 이념을 가르치고 배우던 서원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죠. 특히 한국 정원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사색하고 또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아, 생활하는 공간? 네, 예를 들어서 강릉 선교장의 활례정처럼 정자 안에 온돌방을 두어서 추운 겨울에도 자연 속에서 머물면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이건 정말 한국 정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정말 체험하는 정원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창덕궁 후원에는 옥류천이라는 곳에 바위에 홈을 파서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던 곡수거 유적도 남아있다고 하니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우리 조상들의 멋과 여유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나 아니면 미적 감상의 객체로만 보지 않고 삶의 일부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여겼던 한국인의 자연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정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정말 단순히 식물을 심고 공간을 꾸민다. 이걸 넘어서서 각 시대와 문화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풍부한 역사를 가진 정원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각기 다른 정원 양식들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맺고 또 사회 속에서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옴스테드가 고민했던 그 도시화 문제와 공공공간의 역할은요, 기후변화라든지 감염병 위기, 사회적 불평등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정원들이 보여준 다양한 자연관, 예를 들어 서양의 어떤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이랄지 아니면 동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옴스테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특정 양식을 그냥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인 고민과 공간 활용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 속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 조경 헌장 같은 자료에서도 보면 조경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생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그리고 공동체 회복과 공간 복지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과거의 지혜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정원이라는 창을 통해서 동서양의 역사, 철학,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다양한 시선까지 아주 폭넓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덕의 빌라 정원부터 프랑스 평원의 그 절대적인 질서, 영국의 그림 같은 풍경, 옴스테드가 꿈꿨던 민주적인 공원,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추구했던 동양의 정원들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었네요. 네, 각각의 정원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담은 아주 풍부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즐거움이 있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이 공원이나 오래된 정원을 방문했을 때 아마 그 공간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공간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이곳을 만든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담긴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풍경을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발견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